제 이름은 김지훈입니다. 32살이고 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오며 한 가지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신뢰는 모든 의미 있는 관계의 초석이며 혼란 속에서도 도덕적 나침반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것.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정직하고 충실하게 행동하면 인생은 언젠가 그 조용한 진실에 보답해 줄 거라고 말이죠. 제 삶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치 정성스레 만들어진 엽서 속 풍경처럼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여러 팀을 이끄는 책임자였습니다. 최신 기술을 다루며 6자리 연봉을 받았고 덕분에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압구정에 있는 넓고 세련된 아파트에서 살았고 나무 바닥,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로수가 있는 거리,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던 오픈 키친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마다 직접 요리를 하며 조용한 저녁을 보내는 걸 즐겼죠. 겉보기엔 모든 것을 갖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돈도 직업의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였죠. 바로 정서적인 안정감, 제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올린 내면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유미라는 여인과 약혼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2년이었고 결혼식 날짜와 장소, 첫 춤에 사용할 노래까지 이미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제 인생의 반려자라는 데엔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엔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김성호. 서울 부동산 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곧 실력과 신뢰를 상징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들어진 명성 덕분이죠. 하지만 제게 그는 단순한 성공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영웅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 신발끈을 묶어주던 손길, 악수할 땐 눈을 보라고 가르쳐준 사람,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라는 철학을 물려준 존재. 그는 제게 있어 보호자였고 청소년기엔 길잡이였으며 어른이 된 후엔 끝없는 대화를 나누는 친구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박영숙 씨는 함께한 지 35년이 넘었습니다. 단지 시간의 길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눈 저녁 식사, 주말마다 함께했던 산책, 눈빛만으로 통하는 그들의 유대감. 그들의 관계는 제 눈에 사랑과 인내로 완성된 하나의 걸작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며 하루 중에도 자주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토요일 밤이면 바보 같은 영화 하나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심 어린 헌신은 이 바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약속을 남발하는 세상에서도 진짜 사랑은 존재한다고. 제가 유미를 처음 소개했을 때 아버지는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청담동의 레스토랑에서의 첫 만남.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가족 이야기, 직업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취향까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연인을 시험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말씀하셨죠. 신뢰는 선택이지 보상받을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야. 유미는 당시 30살. 청담동에 위치한 부티크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마케팅 코디네이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유머 감각이 있었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우리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가끔씩 가평으로 등산을 떠났고 서울의 골목 카페에서 몇 시간이고 대화하며 어느 피자집이 더 나은지를 두고 늘 논쟁하곤 했죠. 저는 해방촌의 한 집을 밀었고 유미는 망원동의 작은 가게를 사랑했죠. 우리는 2022년 7월 4일 한 미국인 친구가
연 바비큐 파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무더운 오후, 구운 고기 냄새와 차가운 맥주가 가득하던 자리. 유미는 흰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여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이나 이야기했고 밤이 끝날 무렵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은 아니겠구나. 3달 후 저는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와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유미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속이 깊어, 그리고 그 웃음소리, 집안을 환하게 만들어 라며 늘 말씀하셨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복받은 거야. 그런 여자는 인생에 2번 오지 않아.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파전, 막걸리, 예시하기. 유미는 가족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고 명절이나 생일뿐만 아니라 축구 중계가 있는 밤에도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은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웃고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고 감사했습니다. 결혼식은 10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명동 성당에서의 예식, 그리고 서울 역사박물관에서의 피로연, 150명의 하객, 고급 위스키바, 그리고 재즈 트리오가 프랭크 시나트라의 곡들을 연주할 예정이었습니다. 첫 춤은 가볍고 우아한 안무로 준비했고 제 친구인 민규가 들러리, 유미의 언니 지연이 신부 들러리를 맡았습니다. 리허설 디너는 남대문 근처의 전통 음식점에 예약해 두었고 허니문은 제주도의 고급 리조트 스위트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맞춰진 퍼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퍼즐은 그 안에 금이 간 조각을 숨기고 있는 법이죠. 결혼식 전날 밤 서울의 공기는 가을 특유의 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약속이 뒤섞인 듯한 냄새였죠. 아버지와 저는 명동의 한 고급 호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아버지가 제안한 전통이었죠. 결혼식 전날 부자만의 조용한 밤을 보내며 마지막 독신의 시간을 기념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붙은 2개의 스위트를 예약했고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달린 우아한 공간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위한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미는 어머니와 들러리들과 함께 다른 호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까지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오래된 풍습을 따르기 위함이었죠. 그 밤 아버지와 저는 룸서비스로 제공된 저녁을 나눴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안심 스테이크와 아버지가 직접 가져온 리오하 와인 한 병, 그리고 하객 좌석 배치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고 수다쟁이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등 세세한 배치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특유의 꼼꼼함으로 선을 긋고 이름을 지우고 웃으며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내 고모 마리는 절대 사촌 재훈이랑 같이 앉히지 마라. 에피타이저 나오기도 전에 정치 얘기로 난리 날 거다. 저는 그런 농담에 웃었습니다. 단지 그 농담이 웃겨서가 아니라 그 순간이 너무도 감사하고 벅찼기 때문이었죠. 이런 기억이야말로 영원히 가슴에 새겨둘 만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에겐 이렇게 말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아빠가 결혼하기 전날 그 밤을 같이 보내며 마지막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어. 하지만 어떤 밤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이 공기 중에 떠돌고 웃음 속에서 자라난 배신이 그림자처럼 퍼져갑니다. 밤 10시 반쯤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다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아이폰을 테이블 위에 반쯤 마신 커피잔 옆에 두고 갔습니다. 처음엔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희미한 진동소리, 그 아주 작은 떨림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화면이 잠깐 밝혀졌고 그 안에 떠오른 메시지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무 의미 없어야 할 문장이 그 순간 모든 것을 설명해 버렸습니다. 어젯밤은 잊을 수 없었어요, 성호 씨. 당신 입술이 제 몸을 훑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PS. 이 이야기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보낸 이는 유미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세상이 얼어붙었고 제 감각은 마치 전원이 꺼진 듯 무기력해졌습니다. 오직 그 화면만 보였습니다. 그 문장,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이미지. 두 사람, 하얀 시트 사이, 서로 껴안은 채 웃고 있는 모습. 조심스럽게 찍힌 듯 했지만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그녀와 결혼할 예정이었고 그를 제 인생의 증인으로 세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였던 거죠. 어젯밤 제가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하던 그 밤에 손이 떨렸지만 제 정신은 기이하게 또렷했습니다. 수년간의 프로젝트 경험 덕분일까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을 땐 무엇보다 먼저 데이터를 보존해야 한다는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으로 화면을 캡처했고 이를 제가 관리하던 암호화된 서버에 즉시 전송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고 물건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몇 분 전까지 우리가 그려가던 행복의 청사진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세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평온한 표정.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다 됐지? 내일 정말 멋진 날이 될 거야, 아들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좀 피곤하네. 먼저 자야겠어.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은 완전히 다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따뜻하거나 안락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영혼을 질식시키는 무게의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속으로 떨리는 숨을 다잡았습니다. 분노도 구토감도 부정도 함께 밀려왔지만 어느 한 감정에도 완전히 잠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의 잘못이 아닌 양쪽 모두의 냉정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약혼녀, 두 기둥이 무너진 순간 저는 완전한 무력감에 빠졌지만 동시에 차갑고 명확한 내면의 목소리가 깨어났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여야 할 시간이라는 판단이었죠. 그 순간부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그 밤에는, 아니, 적어도 당장에는 모든 걸 그대로 흘러가게 두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입니다. 저는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미소까지 지어 보이며 그들이 속이고 있다고 믿게 만들 겁니다. 그들의 거짓이 승리했다고 착각하게 만든 뒤 정확한 순간에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덮치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캡처해둔 모든 자료를 암호화된 별도의 개인 서버로 옮겼습니다. 이중 암호를 설정하고 이미지, 메시지, 메타데이터를 하나하나 정리해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아주 단순한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흰색 배경에 검은 글자, 시각적 자극은 일절 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구성, 오직 사실만, 증거만 담긴 조용하지만 잔인한 페이지였습니다. 그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퀀텀 코드를 생성했습니다. 마치 결혼식 답례품의 일환인 것처럼 보이게 디자인했죠.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은근한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의심은 불러일으키지 않게 신랑 신부가 준비한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확인해보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긴 결혼식 중 휴대폰을 만질 수 있는 순간 모두가 자연스럽게 스캔하게 만들 의도였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맑은 분노가 제 머릿속을 차갑게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호텔 비즈니스 센터로 내려가 직접 200장의 작은 카드에 그 QR 코드를 인쇄했습니다. 감각적이고 절제된 디자인, 과하지 않게,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손에 쥐어보고 싶은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제 윤영이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 공원에서, 야구장에서, 졸업식에서. 어느 사진이든 그는 저를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고 사랑했고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진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그 순간 모든 기억을 관통하며 의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같은 장면이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제 법률 자문이자 친구인 서지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세 번째 벨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 씨? 무슨 일이에요? 무사한 거죠?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까지, 제가 본 것, 느낀 것, 준비 중인 것까지. 지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오래 알아왔기에 그 침묵이 의심이 아닌 집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 행동이 어떤 법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을지를 빠르게 계산 중이었겠죠. 마침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유감이에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감정에만 휘둘렸다면 진짜로 무너졌을 테니까요. 그녀는 몇 가지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아무 서류도 어떤 형태의 서약도 절대 서명하지 말 것. 종교적 의식이더라도 행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그 여자와 어떤 계약도 맺지 마세요. 단 한 줄이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그녀와는 어떤 법적 관계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코너 코드와 웹사이트, 카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경청하며 모든 걸 들었고 말미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진실의 공개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자료, 당신의 자리예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을게요. 손님처럼 조용히 앉아 있을게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요. 때로는 진실에도 법적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저는 문득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제 편에 있다는 것, 그것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조용히 그리고 정중하게 싸우려는 저의 선택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확인해주는 감각. 새벽 3시가 넘어갔지만 호텔은 여전히 적막했고 저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문득 확신했습니다. 제가 하려는 이 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더럽히려 했던 거짓에 맞서 침묵 속에 묻히지 않기 위해 저 스스로를 되찾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몸이 피로를 이기지 못해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은 불안했고
이미지들이 조각처럼 흩어졌습니다. 유미의 얼굴, 아버지의 웃음, 흐릿한 성당의 내부, 흐려진 하객들. 눈을 떴을 때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오래 했고 그 물줄기 속에서 단순히 땀만이 아니라 밤새 축적된 감정을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성껏 면도를 했고 이틀 전 맞춘 맞춤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예상치 못한 감정이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평온함, 가짜가 아닌 결단의 얼굴, 진실을 선택한 자의 얼굴. 오전 11시 나는 성당에 도착했다. 명동 성당은 포스터 속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황금빛 기둥들, 바로크 양식의 벽화, 완벽한 대칭으로 정돈된 하얀 꽃들이 그 공간을 꿈속처럼 비현실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동화 속 결혼식 같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제단은 결합의 무대가 아니라 폭로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 고급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감정을 숨기기 어려운 기대와 긴장감이 얼굴마다 번지고 있었다. 어머니, 박영숙 씨는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누구보다도 고요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았다. 그녀는 곧 일어날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그게 오히려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필연적인 고통이었다. 아버지는 앞줄에 앉아 웃으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몇몇은 함께 사진을 찍고 몇몇은 교통이 얼마나 막혔는지 이야기하며 웃었다. 그는 그 무엇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듯 여전히 완벽하게 자신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가면을 자신의 얼굴이라 믿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유미는 그보다 몇 분 뒤에 도착했다.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다. 클래식한 라인의 순백의 웨딩드레스, 고요하게 올려 묶은 머리, 절제된 메이크업. 그녀는 당당하게 걸으며 하객들을 반갑게 맞았다. 웃고 인사하고 오랜 친구들과 포옹하며 흠잡을 데 없는 신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친 모든 제스처는 가짜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짓의 겉껍질을 보는 눈이 생겨버렸으니까. 그 사이 지수 변호사는 조용히 성당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고 그녀는 단지 관찰자의 얼굴로 앉아있을 뿐이었다. 유미는 내게 다가와 뺨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지훈 씨, 이제 곧 당신 아내가 될 거예요. 믿기지가 않아요.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고 이제 진실만이 남아있었다. 성당 안은 숨막히는 정적과 기대가 뒤섞인 이상한 공기로 가득했다. 하객들은 줄지어 앉아있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린 채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현악 사중주가 잔잔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결혼식 그 자체였다. 내 친구 민규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다. 형, 떨리지? 너무 자연스러워서 걱정할 필요 없어 보여. 유미의 언니 지연은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는 맨 앞줄에 앉아 흐뭇한 미소로 성당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은 탄생이 아니라 해체의 날이었다. 웨딩 플래너인 수진 씨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정확한 움직임으로 성당 안을 조율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이야기했다. QR코드가 있는 작은 카드들은 하객들에게 선물처럼 전달될 예정이었다.
신랑 신부가 준비한 디지털 추억. 나는 그렇게 설명했다. 그녀는 그 아이디어에 감탄했고 감각 있는 커플이라는 칭찬도 덧붙였다. 그녀는 정중하고 섬세하게 하객들에게 카드를 나눠주었다. 하객들 중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요즘은 모든 것이 퀀텀 레볼루션으로 연결되는 시대였고 특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세련된 연출처럼 보였다. 나는 차분하게 숨을 골랐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장 먼저 코드를 스캔한 사람은 삼촌인 민수였다. 그는 늘 새로운 앱이나 기능을 먼저 써보는 호기심 많은 성격이었다. 나는 그가 휴대폰을 들어 쿼나를 인식시키는 장면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웃음에서 놀람으로, 놀람에서 경악으로. 그는 옆에 앉은 아내에게 화면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입을 가리며 눈을 크게 떴다. 그 다음은 사촌 지연이었고 그 다음은 나와 직장 상사였던 대식 과장이었다. 그는 마치 시체를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QRE로는 조용한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었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교회 안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빛을 주고받았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스캔하고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모두가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식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유미는 내 옆에 서서 부드럽게 웃고 있었고 성당의 신부님은 전통적인 결혼 서약문을 낭독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귀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객들의 숨소리, 가라앉은 충격의 파문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신부님의 목소리가 성당을 가득 메웠다. 혹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분은 지금 말씀하시거나 영원히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정적, 완전한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경건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자들의 압도적인 무력감의 침묵이었다. 나는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성당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내 목소리는 웅장한 천장 아래에서 메아리 쳤고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유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고 눈썹 사이엔 깊은 주름이 생겼다. 웃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제야 그녀도 느낀 듯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눈치였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녀는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점차 그 눈빛이 변했다. 처음에는 놀람, 그 다음엔 공포. 진실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음을 감지한 공포였다. 그와 동시에 아버지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표정도 순식간에 바뀌었다. 몇 초 전까지는 아들의 결혼식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보였다. 유미, 널 사랑했어. 나는 마이크를 쥔 채 조용히 말했다. 온 마음으로, 온 존재로, 누구보다 깊게. 널 전적으로 믿었어. 신도 믿기 힘든 이 세상에서 너만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릴 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입을 몇 번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시선을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름조차 부를 필요가 없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못한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공포와 부끄러움이 겹쳐진 표정이 스쳐갔다. 아버지,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내 롤모델이었어요. 제가 존경했던 남자였고 어릴 때부터 늘 닮고 싶었던 존재였어요. 진실을 지키라고, 말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내 목소리는 잠시 흔들렸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버텼다. 성당 전체는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다. 신부님은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하객들 중 몇몇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누구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구는 고개를 숙였다. 이미 코너를 스캔해 사실을 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어젯밤 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미지로, 시간 정보로, 메시지로. 변명의 여지는 없어요. 오해도 술김도 아닙니다. 이건 계획된 배신이에요. 오랫동안 조용히 반복되던 일이었고 저는 모르고 있었죠. 그들만의 비밀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제가 내일 아침 아무것도 모른 채 서약하게 내버려 두려 했어요. 성당 여기저기서 작은 비명이 터졌다. 어떤 하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어떤 이는 뺨에 손을 대고 울기 시작했다. 유미의 언니 지연은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고, 내 직장 상사 대식 과장은 고개를 젓고 혼잣말처럼 뭐라 중얼거렸다. 내 사촌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건 조용히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거짓말은 조용하지 않았으니까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감정을 흉내냈고 존경을 가장했고 진심인 척 했죠. 그렇다면 진실도 그만큼 공개되어야 했어요. 나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하객들을 둘러보았다. 이미 많은 분들이 QR코드를 스캔하셨을 겁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메시지, 사진, 시간, 장소. 혼동할 여지는 없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어요. 이것이 제가,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진실입니다. 유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며 한 걸음 내게 다가오려 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마이크를 낮추었다.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더는 거짓된 단어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어머니가 일어섰다.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 앞에 섰고 눈물에 젖은 얼굴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거기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실망이 함께 있었고 아버지는 한 걸음도 더 다가서지 못했다.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성당을 향해 말하며 신부님을 바라보았다. 이건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례식의 대상은 제 영혼이 아닙니다. 저를 묻으려 했던 그들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당의 중앙 통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곧게 펴고 한 걸음씩. 마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독립선언처럼 느껴졌다. 내 뒤로는 감정의 크레이터가 남아있었다. 눌러 참던 울음, 속삭임, 혼란, 무너진 표정들. 유미는 그대로 무너졌고 아버지는 그 혼란 속에서 무언가 해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향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진실은 불을 품은 바람처럼 모든 것을 태우고 있었다. 나는 성당 문을 천천히 밀고 밖으로 나왔다.
바깥 공기는 맑고 차가웠다. 10월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투명했고 서울 시내는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자동차 경적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거리의 상인들이 부르는 소리. 모두 여전히 살아있는 일상이었지만 내게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들렸다. 나는 계단 위에 서서 천천히 발을 내디디며 마지막 단까지 걸어 내려왔다. 발 아래의 계단 하나하나가 마치 내가 오랫동안 짊어졌던 감정의 무게를 벗겨내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다. 단지 바람만이, 그리고 이 맑은 공기만이 내 곁에 있었다. 고요하고 단단한 자유였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뒤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민규였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나의 가장 오랜 친구. 우리는 함께 취업 준비를 하고 밤새도록 인생에 대해 토론하며 술에 취해 거리에서 웃었던 기억을 공유한 사이였다. 그는 헐레벌떡 달려와 나를 향해 외쳤다. 지훈아, 세상에 방금 그건 믿기지가 않아. 괜찮은 거야? 그의 눈은 충격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지금은 오히려 가장 편해. 진실은 아프지만 동시에 정화되는 기분이야. 민규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껴안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 포옹은 단순하고 솔직한 것이었고 무너질 듯한 혼란 속에서 나를 다시 중심으로 되돌려주는 닷과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진실을 선택한다는 건 외로운 일이지만 결코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라는 것을. 성당 뒤쪽 문이 열리며 하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닦으며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여전히 쥔 채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친구나 가족과 중얼거리듯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멍한 눈빛으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중 유미의 언니 지연이 성당 앞 계단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흐느끼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표정들이 그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천천히, 그러나 곧게 선 자세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자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품위를 잃지 않은 그녀의 걸음은 마치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내 앞에 멈춰 서서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 그 안에는 말보다 깊은 위로가 있었다. 나는 네 편이야. 넌 잘했어. 이 일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듯 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부서졌던 무언가가 천천히 재조립되는 기분이 들었다. 혼돈은 그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몇몇 하객들이 유미에게 다가가 따지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아버지를 향해 분노 섞인 질문을 쏟아냈다. 눈빛, 표정, 손짓,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파열음을 내고 있었다. 그 중에는 연예계 가십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도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기사로 정리하고 있었고 곧장 SNS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은 내 안의 평온이 훨씬 중요했다. 이미 모든 것을 말했고 보여주었으며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확신이 있었다. 예상대로 그날 저녁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몇몇 하객들이 찍은 영상과 사진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그 안에는 QR코드로 연결된 웹사이트의 캡처 화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어떤 이는 분노를 표현했고 어떤 이는 그 사건의 전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단순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흥미 위주로 소비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건은 SNS에서 트렌딩 주제 1위에 올랐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고 해시태그가 생겨났으며 익명 게시판에서는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월요일이 되자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지역 신문부터 전국 방송까지 모두 인터뷰를 요청했고 어떤 매체는 독점 보도를 위해 비용까지 제시했다. 누군가는 나를 남성 감정 회복의 상징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진실을 선택한 용기의 아이콘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제안을 거절했다. 내가 원한 건 주목도 명예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다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기자에게는 짧은 인터뷰를 허락했다. 그는 과거에 내 회사의 기술 기사를 쓴 적이 있었고 무엇보다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신뢰라는 건 그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걸요. 그리고 신뢰를 저버린 사람과는 그 어떤 미래도 함께할 수 없다는 걸요. 내 말은 과장도 장식도 없이 그대로 기사에 실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언론들도 그것을 존중하며 그대로 인용했다. 더 이상은 누군가의 시선에 휘둘릴 필요도 거짓된 이미지에 맞설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모든 이가 그렇게 무사히 지나간 것은 아니었다. 유미는 그 주 안에 해고되었다. 그녀가 일하던 마케팅 회사는 그들의 홈페이지에 가족 중심의 가치와 윤리적 책임을 내세우고 있었기에 이처럼 대중적 논란의 중심이 된 직원을 계속 두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미지와 경력은 한순간에 붕괴되었고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면서 회사 자체에도 타격이 갔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버지의 경우는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그가 평생 쌓아온 명성은 단 며칠 만에 무너졌다. 업계에서 그를 알던 이들은 입을 다물었고 일부는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그가 몸담았던 회사의 공동 창업자는 즉각적으로 파트너십을 종료했다. 몇몇 클라이언트는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업계 행사에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몇 주 만에 그는 업계의 중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났다. 말 그대로 한때 존경받던 인물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어머니는 예상과는 달리 누구보다 단호하게 행동했다. 사건이 있고 정확히 2주 뒤 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용했지만 흔들림 없었다.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다. 단지 서류를 정리하며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지훈아,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하고도 널 재단 앞에 세우려 했다는 것.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사랑은 끝날 수 있어. 하지만 양심은 절대 그래선 안 되는 거니까. 그 후의 날들은 이상할 만큼 조용하면서도 격렬했다. 내 안은 차분해졌지만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다. 어떤 이들은 나를 보고 존경을 담은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는 지인 중 몇몇은 메시지를 보내와 대단하다며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대부분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더는 설명할 필요도 해명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사람일 뿐이었다. 감정의 모래밭에 계속 발을 묻히고 있을 수는 없었다. 법적인 문제는 모두 서지수 변호사가 처리했다. 그녀는 감정과 논리를 모두 갖춘 인물이었다. 감정을 너무 내세우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절묘한 균형을 지닌 그녀는 나를 위한 모든 방어선을 완벽하게 구축했다. 결혼식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기에 이혼도 필요 없었다. 그러나 이미 지불된 금액, 예약된 장소, 선물과 계약들 등 정리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는 많았다. 나는 전체 결혼 예산의 80% 이상을 선불로 부담했기 때문에 박물관 대관비, 재즈 트리오 섭외비, 꽃장식, 호텔 스위트룸 모두 내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원상복귀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지수는 놀라운 협상력으로 일부 환불과 대체 혜택을 끌어냈다. 몇몇 공급업체는 상황을 이해했고 몇몇은 부분 환불을 해주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미가 어떤 식으로든 내 재산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했다는 점이었다. 우리가 미리 체결해둔 혼전 계약서 덕분에 나의 자산은 철저히 보호되었고 유미는 단 하나의 법적 근거도 갖지 못했다. 그녀는 그것을 별 생각 없이 마치 형식처럼 서명했었고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장치가 되었는지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나를 가장 강하게 지켜준 것은 서류나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말하고 직접 선택한 진실. 나는 유미로부터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메일을 여러 통 보냈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으며 다른 번호로 수십 번 전화를 걸었다. 내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하려 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냥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할 사람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정리되었다. 아버지는 달랐다. 그는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아주 짧고 공허한 메시지들이었다. 아들아, 얘기 좀 하자. 부디 날 무시하지 말아다오. 때로는 이모티콘 하나로 감정을 대신하려 했고 어떤 날은 텅 빈 문장들만 보냈다. 하지만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어떤 설명도 이제는 내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그조차 알게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토요일 아침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는 내 아파트 문 앞에 나타났다. 현관문에 비친 그의 그림자를 보고 나는 곧장 알아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다. 이 이야기를 어설프게 끝내지 않고 완전히 닫기 위해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평소처럼 말끔한 정장 대신 헐렁한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너져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다. 그는 마치 몇 년을 하루 만에 늙은 사람처럼 보였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훈아, 나한텐 어떤 말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냥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내가 존경했고 사랑했고 닮고 싶어 했던 사람. 오랜 세월을 함께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지탱해줬던 존재. 그를 나는 높은 곳에 올려두었고 그 자리에서의 추락은 너무도 파괴적이었다. 하지만 그날 내 앞에 선 그는 더 이상 이상화된 존재가 아니었다. 그냥 한 명의 인간, 실수했고 무너졌고 용서를 구하는 남자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를 보며 내가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었다. 아버지, 용서할게요.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게 아버지가 받아야 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분노를 더는 안고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더 이상 그 감정을 둘 공간이 없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고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떠났다. 그는 나를 안으려 하지도 않았고 두 번째 기회를 구걸하지도 않았다. 그저 받아들였고 사라졌다. 나는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것은 관을 덮는 느낌이었다. 그의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 나의 기대, 나의 상처, 그 모든 것을 담은 관. 그것을 닫고 나니 어딘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겁던 것이 천천히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로부터 3달 뒤 나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찾지도 않았던 새로운 직장. 멕시코 몬테레이에 위치한 한 인공지능 기술 기업에서 시니어 프로젝트 디렉터 자리를 제안한 것이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나를 추천한 것이었고 그들은 내 경력과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급여는 높았고 조건도 좋았다. 그러나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거리. 내가 필요한 건 바로 그것이었다. 도망이 아니라 단절이었다. 마드리드라는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올 수 없는 곳, 나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 나는 가지고 있던 물건 중 일부는 팔았고 일부는 기부했으며 나머지는 정리했다. 오랜 시간 살았던 압구정의 아파트를 떠나면서 안도와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름답고 안락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유령이 가득한 곳이었기에 미련은 없었다. 어머니와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녀는 긴 시간 동안 나를 안아주었고 귀에 대고 속삭였다. 지훈아, 마음 닫지 말아라. 그 2 사람이 너를 배신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야. 아직 좋은 사람은 남아있어. 넌 그런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그 말은 나에게 축복 같았다. 그리고 나는 대서양을 건넜다. 몬테레이는 나를 더 강렬한 햇살과 전혀 다른 리듬으로 맞이했다. 이곳의 거리에는 스페인과는 또 다른 생동감이 있었고 저 멀리 솟은 시에라 마드레 산맥은 마치 이 땅이 겪어온 오래된 상처처럼 수평선을 가르고 있었다. 나는 이 도시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 낯설미 불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절실히 원하던 감정이었다. 익명, 가능성, 백지 상태. 누구도 내 과거를 모르고 누구도 내 상처를 궁금해하지 않는 곳.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들은 도전적이었지만 자극적이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은 내 정신을 완전히 몰입시켰다. 나는 그 안에 깊이 빠져들었다. 마치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지듯 불타는 과거를 식히기 위해.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의식이었다. 내 안의 언어를 정리하고 감정을 재구성하는 시간. 내 동료들은 친절하고 성실했으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관심 없었다. 그들에게 나는 그냥 경험 많고 꼼꼼한 팀장일 뿐이었다. 나는 필요 이상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들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이제는 내 진실을 지키는 방식이 좀 더 신중해졌을 뿐이었다. 몇 주가 지나자 나의 일상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산 페드로에 위치한 현대적인 아파트에 살았고 큰 창문을 통해 보이는 산맥의 풍경은 매일 새롭게 다가왔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몇 킬로미터를 뛰고 낮에는 집중해서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었다. 철학, 과학, 일본 소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다. 처음엔 어지러운 단상들, 흐릿한 조각들이었지만 점차 나 자신에게 쓰는 편지처럼 변해갔다. 아버지에게, 유미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내게. 그 글들은 고통을 복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파괴 이후에 무엇을 세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일종의 복원 일지였다. 나는 가끔씩 공원을 걸었다. 공원 안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웃고 있는 연인들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아픔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도 피어났다. 언젠가 나도 다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감정. 나는 점점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작은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보르헤스나 마리아나 엔리케스, 코르타사르 같은 작가들의 문학을 이야기했다. 그 모임은 의외로 따뜻했다. 누구도 나를 그 사건의 남자로 보지 않았고 그저 함께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그중 한 사람이 루시아였다. 36살,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며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는 처음에는 책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커피를 함께 마셨고 결국은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함께 걷는 사이가 되었다. 특별한 감정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고 말 없는 시간에도 편안함이 흘렀다. 그건 내가 그동안 잊고 있던 종류의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내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매주 편지를 보냈다. 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파트를 조금씩 새로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어느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가장 깊은 사랑은 때로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해내는 데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그 문장은 내 마음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유미는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지인이 전해준 말로는 그녀는 지금 팜플론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다른 에이전시에 취업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한다. 외부 행사에도 잘 나타나지 않고 SNS에서도 조용해졌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몰락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결과를 받는 것은 그녀의 몫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다. 어머니에 따르면 그는 지금 마드리드 외곽의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초급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명성이 없고 과거의 사람들도 그와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그와 유미의 관계도 그 사건 이후 한 달도 못 가 끝났다고 했다. 아마도 그들 사이에는 사랑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만 살아남던 금지된 감정이 있었을 뿐이었고 그것은 햇빛 아래서는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내가 돌아볼 이유는 없었다. 내 눈은 앞으로 향해 있었고 나의 시간은 현재 속에 있었다. 그 결혼식은 이제 전설처럼 남아 있었다. 마드리드의 어떤 모임에서는 술자리 이야기로 떠돌았고 어떤 이들은 교훈처럼 또 어떤 이들은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에게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지금은 단지 한 겹의 흉터일 뿐이었다. 남아있지만 아프지 않은 6개월이 지났다. 시간은 상처를 지우지는 못했지만 기억의 결을 바꾸는 힘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날 밤을 악몽으로 꾸지 않았고 숨이 가빠 깨어나는 일도 없었다. 과거의 대화를 뒤늦게 되짚으며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일도 사라졌다. 처음엔 강박처럼 붙잡았던 왜, 어떻게, 언제부터라는 질문들이 이제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내가 완전히 잊어서가 아니라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통에는 일정한 달력이 없고 회복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때론 진전했다가 다시 후퇴하고 때론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눈물이 흐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흐름 속에서 나는 알게 되었다. 어떤 것은
완전히 무너져야 비로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가장 깊이 떨어진 자리가 가장 강한 뿌리가 내리는 곳이라는 것을. 이 새로운 도시에서 나는 내가 몰랐던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있었다. 더 가볍고, 더 단단하고, 더 조용한 사람. 이제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았고 어떤 목표나 명예도 나를 증명하는 기준이 아니었다. 내가 나를 측정하는 기준은 단 하나.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걸어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 나는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과는 짧았고 어떤 인연은 정중히 끝났다. 나는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나란히 걸어갈 누군가가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다. 신뢰란 이제 알았다. 무작정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작은 행동의 반복 속에서 자라나는 식물이라는 것을.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빛을 비추어야 자라난다는 것. 루시아와 나는 지금도 좋은 친구다. 특별한 감정은 아니지만 매번 대화를 나눌 때마다 배움이 있었고 그녀는 나에게 침묵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피난처가 격정이 아니라 평온한 눈빛에서 온다는 것을 그녀는 알려주었다. 어머니는 나를 만나기 위해 몬테레이에 왔다. 우리는 시내를 걷고 루피노 타마요 공원을 지나 처음 먹어본 카브리토 알파스토르에 놀라 웃었다. 오랜만에 그렇게 소리내 웃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식당의 한 조용한 테이블에서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지훈아, 난 네가 그날 그 자리에서 보여준 용기보다 그 이후 네가 보여준 선택이 더 자랑스러워.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용기는 진실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진실을 지키며 사는 것이었다. 분노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찾으려는 마음. 나는 그날의 이야기를 내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남겼다. 나는 배신당했다. 나는 부끄러움 속에 노출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깨어났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무엇이 정말 내 것인지 알게 된다. 나의 존엄, 나의 재건 능력, 그리고 나의 목소리.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다. QR코드도 없고 대본도 없는 진짜 이야기. 진실로 살아가기. 아파도 사랑하기. 길이 불확실해도 전진하기. 가장 깊은 어둠 속을 지나온 사람만이 자신 안에 불빛을 알게 된다.